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1,200조 원으로 추산될 만큼 최근 시장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인데요. 이 자금들이 부동산, 또 주식, 채권, 금 등 어떤 자산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할지 전망하고 분석하는 건 경제의 흐름을 보는 큰 축이기도 하죠. 네, 특히나 이 자산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투자를 잘했다라는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이죠. 2020년 첫 이슈엔 아침 토론은 작년 한 해 자산 시장 흐름과 성적표를 꼼꼼히 분석해서 올해는 과연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짚어보는 이 자산 시장 평가와 전망,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여러분은 2020년 어떤 자산에 또 관심을 두고 계신지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개해드리고 전문가와 함께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BNK투자증권 서동필 전 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중에서 이 인사를 가장 많이 드리긴 하지만 아마 기분이 좀 좋고 무난하게 드릴 수 있는 인사 중에 부자 되시라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굉장히 기분 좋게 드릴 텐데, 두 분은 신년 초니까 이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만나면 주로 어떤 인사를 먼저 건네시나요? 저는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라고 건강 먼저 말씀드리는 게요. 지난 17년, 18년, 19년 워낙 이 주식시장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고요. 또 건강도 많이 악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네, 건강이 더 먼저이고 또 투자는 어찌 보면 건강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유동훈 본부장님은 어떻게 인사하세요? 네, 중국은 보면 항상 새해 인사가 부자 되세요입니다. 그렇죠? 부자 되세요. 중국은 부자 되세요군요. 네. 그래서 부자 되세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저는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평생 가는 신뢰를 쌓자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쌓자. 예. 신뢰. 네, 굉장히 좋은 덕담을 주고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두 분과 본격적으로 2020년 올해 자산 시장을 전망해보고 또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투자 결과는 무조건 성적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화면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이제 조사한 바로는요, 주요 자산의 작년 투자 수익률이 자, 보시게 되면은 원유가 단연 1등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원유가 미국 주식보다도 지난해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네요. 네, 자 작년 한 해만 보면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을 보시면 원유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거의 77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단 3개월 만에 폭락해서 43달러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변동폭이 굉장히 컸네요. 그렇죠. 예. 네. 원유 투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 투자는 큰 비중을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단기간에 어떤 수익률을 창출할 때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공급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 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가 보통은 약간 위험 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는 건가요? 좀 리스크를 테이크한다는 측면에서 어떤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원유 자체가 어떤 특정한 주식이나 채권처럼 어떤 특정한 수준의 이 값어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저희가 명명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한다거나 이런 거 사실 없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또 이 유가라는 거는 오펙이라는 일종의 카르텔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증산하냐 감산하냐 이런 또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최근 한 4, 5년 동안에는 이 셰일 가스라는 셰일 기반의 오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공급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 수요 공급,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이것들이 다 맞물려서 각각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유가라는 것이 아주 변동성이 크다 이런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앞서도 보셨지만 원유도 원유인데 이제 미국 주식이 2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사실 뭐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난해 성적표를 보면 아무래도 원유가 좀 뭐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미국 주식은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을 말씀을 드리면요, S&P 500 지수가 28.7%, 나스닥이 34.6%나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그 전해를 보시면은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미국 증시가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올해도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작년 8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 말에 장대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예.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1년 반 뒤에 올 거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이 장단 금리 차가 역전이 다시 재정상화되면서 0.34%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장단 금리 차가 역전이 다시 정상화됐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세 차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지금 임금 상승률이 연간 단위로 5%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소비가 늘어나고요. 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안정적인 증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미국 주식하고 대비돼서 이제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머징 마켓 수익률은 어떤가요? 이제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한 14% 정도 올랐으니까 나쁘진 않았네요. 나쁘지 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한 7% 정도 그렇죠. 올랐는데 그 사실은 연 단위로 보면 12월 달에 7%가 올랐으니까 11월까지는 아무 일 없었다가 이제 12월만 올랐던 거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뭐 홍콩 되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웠지만 홍콩도 7%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뭐 인도도 한 15%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는 특히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20% 이상 오르는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면에서만 보면 이머징 시장 되게 재미없었을 거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뺀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워낙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네. 선진국, 이 미국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실은 예. 이머징도 뭐 결코 나쁜 수익률을 보여준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조금 덜해 보이는 느낌인 거지. 그쵸, 네. 그 시장 사실 다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연 단위로 시장이 10% 이상 오르면 그 해는 좋은 해였어라고 그쵸. 네. 평가되는데요. 이머징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내준 수익률이 한 14% 나왔다는 거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뭐 정의 내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이제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는 미국 주식 아니면 신흥국 주식 어디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점수를 더 주실 수 있을지 네. 예, 궁금합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작년 초에도 받았었는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선진국 70%, 신흥국 30%, 7대 3 정도로. 네, 7대 3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대 3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냐면요. 예.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네. 신흥국이 전 세계에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 가져가자는 것은 그만큼 신흥국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주고 그렇겠네요.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센터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시장을 보시면 네.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A50이라든지 심천 지수라든지 예. 작년 한 해만 4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흥국 시장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올해도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러가 어떻게 되냐는 부분인데 그렇죠. 뭐 작년에 달러가 큰 변동성이 없었고요. 올해도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정도 수준에서
달러 지수가 유지가 된다면 네. 신흥국 지수든 미국 지수든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좀 더 신흥국 쪽에 좋게 보는 이유는 달러가 강세를 가기보다는 약간 약세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펀디멘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워낙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심지어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비중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대 30이요. 네. 예. 미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 어디에 좀 무게를 두를 좋을까요? 좀 이 기간을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상반기에는 신흥국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하반기로 가면 뭐 미국, 선진국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뭐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연말을 거치면서 달러가 좀 약세로 흘러가는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좀 강세로 가게 되고 그렇겠죠. 이거는 자금 유입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시장이 신흥국 시장이 상반기에 좀 더 좋은 모양새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뒤로 넘어가면서 이게 추세적으로 환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이머징 국가들의 기업의 이익이 확신을 줄 만큼의 자신을 가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은 다시 하반기에 가면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선진국, 미국으로 좀 더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연 단위로 보면 뭐 비중에 대해서는 7대3 동의하지만 기간별로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신흥국 시장에 조금 더 많은 투자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신흥국에서 또 다시 선진국,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조절하는 예. 묘미가 내년에 필요하지, 그러니까 올해는 필요하지 올해겠죠,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뭐 미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나온 화면을 보면 원자재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 원자재 수익률이 9%. 사실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9%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게요. 원자재 투자 어때요? 좀 위험한가요? 어때요? 좀 권유를 하세요? 네, 뭐 일정 부분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원자재 중에서 아까 원유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019년은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된 해였죠. 그렇죠. 그렇지만 2020년에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약간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면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2.5%대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 흔히 말하는 수요에 의한 어떤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여기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자재에 따라서 또 틀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서 어떤 원자재가 많이 필요할까 그러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관련된 원자재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자재가 많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리튬이겠죠. 리튬. 왜냐하면 아, 2차 2차 전지 전지. 뭐 등등의 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자재가 있는데 네. 결국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반도체 쪽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원자재 투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투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자재 투자 사실은 그 권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뭐 많이 유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작년 2018년 40달러까지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샀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또 지금처럼 유가가 WTI 기준으로 60달러 넘어가게 되면 추가로 사는 건 부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매지 추세 매매라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2018년 하반기 2019년 워낙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랐는데 이거는 그렇죠.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뭐 일간에는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가를 잘 틀어 막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뭐 미국의 이란 공습 등등의 문제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원유의 수요가 늘어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축으로 보면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기보다는 공급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매수에 가담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대표적인 이 산업 관련된 원자재가 구리가 있는데 네네. 구리는 뭐 흔히 시장에서 닥터 카퍼라고 부르는데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원자재다라고 보는데 이 역시 수요단에서 보면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경제 사이클로 본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조금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지만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띨 만큼의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는 올해는 크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 관점에서 보면 1분기는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지만 1분기를 넘어선 이후에는 다시 관심을 확 줄여버리고 싶은 그런 투자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한 해 저희 이슈엔에서 많이 언급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금 투자였는데요. 올해는 금은 어떨까요? 네. 자, 금 투자가 사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상반기에 좋았고 하반기에는 안 좋았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체 자산이라고 해서 네, 만약에 통화를 막 풀게 되고 예. 또 금리가 내려가고 뭐 이러면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서 또 경기가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가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금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2021년, 2022년이 되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네. 금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투자해 놓으시고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올해 연말로 갈수록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금보다는 다른 원자재 쪽으로 뭐 또 실제로는 뭐 아까 구리 말씀하셨는데 네. 은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원자재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 금 투자가 좀 올해는 좀 되게 어렵다는 게 수익률 관점보다는 네네네. 어떤 이 전략을 세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많이 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거를 해지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이 좀 매력적이다. 이게 네. 이제 금을 많이 보게 된 건데요. 뭐 작년 상반기에는 뭐 MMT라고 해서 이제 돈을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돈을 계속 찍어서 이걸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재정을 확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금리도 뭐 상당폭 더 많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생각들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재정은 확실히 풀 겁니다. 재정은 확실히 풀 거고 뭐 러시아나 브라질 기준금리 많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중국도 금리를 좀 내려줬고요. 이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통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자극 때문에 금을 사는 것은 되게 매력적입니다만 동시에 미국 같은 나라가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릴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보면 금의 매력도가 높지 않다. 네. 하지만 나라들의 재정 정책을 보면 어차피 돈이 풀릴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플레이션도 자극할 수 있고 금이 매력적이다. 이분법도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금이 어떤 이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의 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겠다라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투자 상품이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경제가 나쁘지 않아서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지언정 반대로 위험을 관리하겠다라는 금에 대한 투자의 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는 금에 대한 매력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금 투자, 뭐 은 투자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국내 주식하면은 뭐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거의 왕따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작년 성적표가 안 좋죠. 네. 코스피 7% 상승했고 그 전에는 오히려 또 마이너스 엄청 네. 났었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두 자릿수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피의 경우에 2,4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코스닥을 보고 있으면 한 750 정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원 달러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1,150원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원화 흐름이 나타난다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결론을 내려보면 사실상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뭐 아시겠지만 93%입니다. 여기에 또 예대율이 110%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네. 올해는 기대를 좀 하셔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국내 해주시죠. 예, 뭐 비슷한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예. 국내 증시 뭐 레벨을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2,200선에서 끝났으니까 그렇죠. 한 2,400 정도 도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너무 반도체에 많이 집중돼 있죠. 쏠려 있기 예. 때문에 이익의 다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거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4조 정도 순이익이 나왔을 텐데요. 올해는 한 100조는 못 맞출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이익은 늘어난다라고 보면 어쨌든 이익을 기반으로 시장이 움직여보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재정이 좀 더 풀릴 거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조금 더 훈풍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좀 긴 호흡에서 보면 눈높이를 너무 높이시는 거는 피로감이 쌓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 모시고 올해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과 또 분석을 통한 내용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판단은 또 각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동필 전 센터장,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